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머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수요일임에도 저녁에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하려 합니다.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거함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한 세 챕터나 네 챕터 정도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두 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태초에 창조했다고 하는 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기록한 신은 더욱더욱 없죠. 어떻게 창조하였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초를 연구를 하는데 진화론 또는 빅뱅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사람들은 합니다. 세상을 해석하기 위한 가설이죠. 이번 시간에는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51%의 가능성, 이것이 진화론일까? 창조론일까? 창조일까? 그리고 빅뱅일까? 아니면은 창조일까? 또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겼을까? 이런 생각들에서 그냥 중립적인 생각에서 50%의 기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상고하고 이 50% 기준에서 어떤 이게 조금 나아가서 51%가 됐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이 계심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그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고 됐는데 그 만물을 연구하는 우리들의 학문은 과학입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은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과학의 이치를 아직 모릅니다. 과학의 끝에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 나아가는 과정이면서 가정을 설정해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우리는 그 만물의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그렇게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그 오만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서나 하고 과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 과학이 그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50%의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말고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은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과학이 얼마나 헷갈리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태풍 제6호 카눈 지난주에 왔었죠. 이 카눈이 이게 우리 기상청이 맞았다. 미국, 일본, 유럽 눌러버린 대한민국 기상청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이게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9일 유럽, 미국, 영국, 캐나다, 미군, 일본 이 6개 기상청이 7월 29일에 예보한 겁니다. 참고로 이건 지우지 않을 건데 8월 9일에 제주도 옆에 여기 스시마 섬하고 제주도 이쪽을 8월 9일에 통과를 했고 여기에 있는 통영을 8월 10일에 태풍이 상륙했어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7월 9일에 모든 미국만 빼고 5개 기상청은 다 뭐 오키나와 쪽에서 놀다 저기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게 예보입니다. 약 12일 전이죠. 30일. 30일 비슷합니다. 8월 2일. 8월 2일에 이제 두 기상청만 중국으로 들어간다. 나머지는 뭐 규슈나 일본 본토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8월 31일에 9일 전에 이렇게 예보를 했어요. 8월 2일 미국만 거제 쪽으로 해서 들어간다. 나머지는 거의 도쿄 쪽으로 들어간다. 이쪽 뭐 한 군데 빼고 뭐 다 뭐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언제입니까? 8월 2일입니다. 일주일 전이죠. 8월 3일 유럽 그 아까 그 6개 기상청 중에 보면은 유럽이 가장 잘 맞춰요. 가장 정확도가 높습니다. 근데 유럽이 8월 3일에 도쿄로 간다고 또 예보를 했어요. 미국은 그 이쪽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포항 앞바다로 해서 원산만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7호 태풍 란이 북상을 하면서 이 6호 태풍을 밀어서 이렇게 북상하게 된다. 지금 이쪽 유럽 쪽에서는 없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어쨌건 뭐 근사하게 맞았습니다. 8월 5일에 돼서야 유럽, 미국이 한반도를 직격한다. 이렇게 예보를 내놨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는 5일 예보밖에 이렇게 내놓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8월 6일. 규슈를 통과해서 아까 유럽 처음에 8월 4일 날 예보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포항 앞바다로 해서 원산만 쪽으로 올라간다. 근데 다른 나라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은 겁니까? 예보가 잘못된 거죠.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등고선이나 기압 분포들을 보고 좀 대학생 수준이면은 그냥 4일 전이면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정확하지 않았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랬다. 예, 거짓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예측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7월 29일 날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걸 열돔이라고 하는 건데 열돔이 생겨서 그러니까 티베트 고기압은 상층 10km 지점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북태평양 기압은 이 5km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10km 지점, 5km 지점에 이 고기압이 있어서 하강기류를 하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계속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는 힘만 있으니까 분지 지역인들은 찍어 누르니까 거기에는 단열 압축이 생기죠. 그러니까 계속 무지하게 더웠던 거예요, 그때. 그때 이렇게 강력한 고기압들이 저층부, 북태평양, 고층부, 티벳.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를 뚫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태풍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상식적으로 우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태풍은 이렇게 타이베이 쪽으로 왔다가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가서 제주 남부에서 스시마 쪽으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편서풍대로 이렇게 가니까 고기압이 없을 때는. 그런데 최상층하고 중간층하고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어디로 갈지를 방향을 못 잡았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8월 5일인데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옆으로 밀려났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 태풍의 길이 열려서 그걸 발견을 해서 태풍은 이 북태평양 가장자리의 편양풍을 타고 쭉 올라간다. 그래서 한반도를 직격할 거다. 이렇게 예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상청이니까 예보를 해야 되잖아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과 4일 전에 정확한 그 길목을 찾았어요. 4일 전에. 그런데 우리 과학은 46억 년 전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만 년 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얘기를 하고 네안데르탈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과학 수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욥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개역 한글에 이렇게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서 개역 한글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땅을 공간에 달았다.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면은 이해가 확 갑니다. 공간에 지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나는 우리는 몰랐었죠. 이렇게 있나도 몰랐고 세계관이 이렇게 있나도 몰랐고. 근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몰랐을 때도. 개역 개정에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매달아만 놓으셨습니까? 움직이죠. 근데 코페르니쿠스를 지지해서 종교 재판에 회부됐던 갈릴레이의 지동설이 옳았습니까? 천동설이 옳았습니까? 다 틀렸죠. 제 생각엔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태양계의 운동 모델이에요. 이게 태양도 움직여요. 이렇게 그거를 행성들이 쫓아가면서 따라가죠. 그러니까 행성들은 나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나선 운동을 해요. 태양은 무려 시속 78만 킬로로 움직여요.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입니다. 달까지 찍고 오는데 1시간. 태양이 움직이는 태양계가 움직이는 속도라면은 그리고 요 은하계 중심까지의 거리는 2만 7천 광년. 2만 7천 년을 빛의 속도를 가야 중심까지 도달하는데 태양이 78만 킬로로 움직여요. 근데 벗어나질 않아요. 그 궤도로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는 알죠.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서 그러면은 이 은하계의 중심에는 얼만큼 센 중량이 있겠습니까? 그걸 초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관측도 했다는데 이렇게 뭐 블랙이 있고 여기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걸 관측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가설이죠. 초질량 블랙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또 정확하냐? 2010년 이후로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구 모델입니다. 태양이 중심을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회전목마처럼 돕니다. 회전목마가 그 중앙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위로 올라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근데 한 사이클이 6,500만 년이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해가 가요. 원심력을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 진동은 어떻게 해석을 또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또 모델이 정확할까요? 우리는 각 시대마다 그 모델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모델은 이 모델도 틀린 거예요. 태양도 진동하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3,500년 전에 말씀하셨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더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하여튼 공간에 다셨답니다. 성경엔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구 내부인데요. 이 부분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돼 있는데 1909년에 그 과학자가 피파를 여기에 쏴봤어요. 피파를 쐈는데 요 지각 부분에서는 하여튼 변했어요. 이 12km 지점에서 깊이 12km 지점에서 속도가 6km/s 초당 6km 가던 그 피파가 갑자기 6.8m로 가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불연속면이다. 이게 매질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위는 지각, 여기는 멘틀 이렇게 한 거죠. 그게 1909년입니다. 20세기. 그리고 요 면을 발견한 거는 1914년이에요. 1914년에 피파하고 에스파를 쐈는데 에스파를 쐈는데 이게 103도하고 142도 구간에서 에스파가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자들은 암영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의 암영대를 연구를 해서 그 깊이를 재보니까 2,900m. 2,900m 안에 불연속면이 또 있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연구를 해서 여기는 액체다. 외액은 여기는 고체다. 여기는 고체다. 그냥 딱딱한 고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로는 이 멘틀이 돈다. 멘틀도 대류를 한다. 이게 이제 새로운 모델이 됐어요. 이거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멘틀은 그냥 딱딱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대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외핵이 이렇게 대류를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욥기 28장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거 3,500년 전에 적은 거죠. 1914년에 우리는 외핵을 발견했어요. 외핵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불로 뒤집는 것 같. 그러니까 불이 대류가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1914년에 발견을 했는데 3,500년 전 욥기서에는 불로 뒤집는 뭔가 현상이 있다. 이게 욥기에 기록돼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자기장을 만드는 작용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철 이온들이 움직이잖아요. 대류를 한다니까 움직이잖아요. 이온이 움직이는 거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전류가 움직이면서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 자기장 힘.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해요. 다이나모 이론. 근데 다이나모 이론이 아직까지는 정설인데 다이나모 이론의 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다이나모 이론으로 설명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 자극이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극의 그 역전 현상이 나요. NS극이 바뀌는 역전 현상도 나요. 그런데 외핵이 2,900m 안에 있고 두께가 1,000km 정도 돼. 이게 대륙이 이렇게 움직여요. 굉장히 거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요. 그런데 얘가 순간순간 바뀐다? 좀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이걸 설명을 못 해요. 이 다이나모 이론은. 그리고 46억 년 동안 만약에 움직였다면은 그러니까 외핵이라는 액체에 고체의 내핵이 있다면은 얘가 이렇게 대류를 하면은 얘는 이 대류 운동에 의해서 내핵이
큰 진동을 일으킬 거고, 이 진동은 얘가 무게가 엄청난데 어떤 중력의 작용을 일으킬 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때 사람이 만약에 진화론적으로 있더라도 그 동물들은 멀미를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이나모 이론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역할이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감마선, X선 뭐 이런 것들을 태양풍을 지구에 도달하지 않게끔 이걸 방어막을 형성해 주는 건데, 다이나모 이론은 이거를 애킬레스건이라서 이걸 아직까지는 정설이지만은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해요. 이게 과학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던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아킬레스건이 뭔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게 뭔지, 그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얘가 폭격수 딱장벌레라는 애예요. 얘가 이게 핀셋으로 딱 눌렀는데 얘가 빠바박 화학물질을 뿌려요. 얘가 1초에 500번을 터뜨립니다. 기관총보다 아주 더 빠르게.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화학물질 두 개를 각 방에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는 과산화수소 H2O2. 여기는 과산화수소는 그 우리 상처를 좀 소독하고 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거를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CCX, HCXO2. 근데 얘가 과산화수소 만들어야 돼, 하이드로퀴논 만들어야 돼 하고서는 만들겠습니까? 이게 하나만 만들어도, 하이드로퀴논 같은 거는 이게 표백제로 쓰는 거예요. 우리 멜라닌 색소를 제거해 버려요. 그래서 여기 검버섯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게 이 하이드로퀴논이거든요. 잘못 쓰면은 근데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위험한 거를 얘네가 왜 만들어? 과산화수소를 왜 만들어요? 그리고 얘가 과산화수소하고 하이드로퀴논을 반응시켰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반응을 시키냐면요, 이게 관이 있습니다. 흐르는 관에 딱 잡아요. 이게 흐르게 두다가 딱 잡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나가게. 이 반응 구간에는 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들어가고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가고,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데 촉매를 여기다 팍 쏴줘요. 카탈라제라는 촉매를 쏴줘요. 그러면은 반응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고온의 가스가 생기면서 얘를 빵 뿜을 수가 있거든요. 카탈라제라는 촉매. 그러니까 얘는 과산화수소랑 하이드로퀴논을 반응을 시키죠. 촉매까지 쓰죠. 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화학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영상에도 보면은 개구리가 얘를 먹고 이게 입을 벌려서 뜨거워서 태태태 뱉는 영상이 있어요. 자, 오늘 그거랑 가져왔는데요. 재밌는 녀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욥기 12장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얘네들은 이걸 이렇게 만약에 진화를 했겠다면 이렇게 진화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각각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든 거죠.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기능과 원리들로 하나님은 만드신 거죠. 또 하나 소개를 할게요. 저기 검입니다. 인도네시아나 태평양이나 이쪽은 화산지대가 많잖아요. 그리고 태평양 쪽에서는 특히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새로운 섬이 생겨요. 새로운 섬이. 그런데 거기에서 맨 처음 나타나는 생물, 거미입니다, 이게. 근데 그 수천 킬로 되는 데를 거미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고 했을까요? 이거 베를린 대학에서 2008년에 발견한 겁니다. 원리를. 이 현상은 나왔어요. 발견은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갔을까? 얘네들이 4,500km 상공에서 얘들이 채집이 돼요.
근데 4500 상공회까지 얘들이 어떻게 갔을까? 설명해 드릴게요. 얘네들은 지표의 전자기력을 읽어요. 전자기력을. 그러니까 여기에 정전기가 얼마고 전하량이 얼마고 이걸 감지를 해요. 이게 대기가 불안정하면은 대기는 플러스로 대전이 돼요. 플러스로. 땅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얘는 이걸 감지를 하고 다리 쪽하고 자기 몸을 마이너스를 만들어 버려요. 마이너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거미줄을 탁 날려요. 탁 날려. 근데 이 마이너스 지표가 마이너스잖아요. 거미가 마이너스예요. 밀어내죠. 밀어내죠. 하늘이 플러스예요. 뜨죠.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거미줄이 낙하산처럼 촥 펴졌어요. 얘가 붕 이륙합니다. 로켓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만들었던 V1 로켓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론 원리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를린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거미가 이제 작은 거미인데 이 거미는 이렇게 발사해서 이제 낙하산을 그러니까 거미줄을 발사를 할 때 이렇게 세워요. 발을. 이걸 왜 세우냐면은 우리 겨울에 정전기 많이 일어나면은 차 열쇠를 짚고 이렇게 톡톡 치잖아요. 그러면 정전기가 해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전기가 방출이 되는 그런 원리는 이게 삐쪽한 곳. 그래서 얘가 지표하고 닿는 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탁 서서 마이너스로 대전을 해서 지표하고는 밀면서 하늘은 플러스니까 끌어당기면서 얘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4,500m까지 날아가서 그 바람을 타고 휘잉휘잉휘잉 여행하다가 떨어져. 그게 화산섬. 그래서 화산섬에서 가장 먼저 새들보다 먼저 나타나는 생물종이 거미입니다. 대장균입니다. 선모 운동으로 하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 딱 보고 우와, 대단하다. 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생물, 대장균, 선모 운동을 하는 모든 생물들은 거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선모 운동을 얘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선모 긴 실타래 같은 게 이렇게 돌아. 그러면은 얘가 추진력을 받아서 샥 하는 거예요. 휘잉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걸 돌리는 거는 모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삼상 유도 전동기의 표준 모델이에요. 삼상 유도 전동기 오늘날 만드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걸 알아야 아 대단한 대장균처럼 대단하다 이걸 느낄 거예요. 이 스테이터예요 이게. 이거는 이게 전자기판이라는 건데 여기에 슬롯이 있어요. 구멍들이 64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마우스로 해가지고 태블릿으로만 해도 6개. 4사분면에 6개가 있고 1사분면에 6개, 6개 했으면 6, 4, 24개가 있다고 치고 보통 우리 220V는 두 선이잖아요. 그래서 두 선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의 상간전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단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상은 산업용에서 많이 쓰는데 전선이 3개예요. 그러면 상간전압은 몇 개? 3개잖아요. 그래서 삼상전압이라고 하는데 삼상전압은 보통 표시를 RST라고 해요. RST. 이 구멍에 구리선을 왕창 감아요. 이건 뭐 다른데 한 1마력 정도 되는 거는 0.29파이 되는 구리선을 32턴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부하력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좀 두껍게 0.3파이짜리를 29턴 한다. 뭐 이렇게 이게 모터를 만드는 순서예요. 이렇게 실험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봐서 이게 찾아가는 건데 여튼 턴을 합니다. 턴을 하면은 턴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전기를
전기를 흘리면은 이게 막대기면은 전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런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이런 자기장이 이게 오른손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 R 그러니까 코일선을 여기에 하나 감고 그리고 RST 하나 두 개 띄우고 여기에다가 감고 그럼 여기는 들어가는 전류 여기는 나오는 전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류 자기장 힘 이건 오른손의 법칙인데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인가? 네, 그렇죠. 이건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전류 자기장 힘, 그래서 접선 방향으로 힘이 가서 이 로터 축이 회전을 한다. 이게 이제 삼상 유도 전기용기의 원리인데 여기가 R상이 들어갔다면은 여긴 나오는 거라면 R 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N극이라면은 여기는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상은 위상차가 한 바퀴 도니까 120도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얘는 N극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탁 밀어주고 그 다음에 120도 돌면은 여기에서 또 N극이 생겨서 또 밀어주고. 근데 동시에 N극은 사사분면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가 생기죠. 그래서 얘는 24 구멍인데 얘는 4극짜리입니다. 4극. 4극은 회전수가 120 곱하기 극수분의 헤르츠. 그래서 우리나라는 60헤르츠. 그러니까 1800 RPM이 되는 거예요. 분당 1800 RPM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코일에 전기가 흐르는데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진다. 대장균을 볼게요. 지금 얘가 스테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는 농도로 따져요. 그러니까 pH, 폐하는 뭘 따지냐면은 H 플러스의 양 가지고 폐하를 정하잖아요. 얘가 어떤 지질 작용에 의해서 폐하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H 플러스의 양이 변동이 됐어. 그러면은 한 곳은 플러스가 되고 한 곳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대전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했던 스테이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안에 있는 애는 로터. 로터도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에어갭이라고 하고 뭐 여기에 이 로터가 빠르게 회전을 할 때 이게 무게중심이 안 맞으면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갈아내는 거를 뭐 날개며 뭐 밸런스봉이며 이렇게 얘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원리들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은 이 로터가 빠바바바박 돕니다. 도는데 지금 얘는 이쪽에가 있잖아요. 이 옆으로. 그러니까 얘는 유니버셜 조인트. 유니버셜 조인트라는 거는 구동측에서 피동측으로 가는데 이렇게 방향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에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면 얘는 이렇게 움직여도 되게끔. 그냥 축과 축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조인트가 아니고 그냥 널널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우리 공구에서도 이 드릴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이게 그걸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균이 유니버셜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동측을 구동측으로 해서 동력을 전달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22,000 RPM으로 움직여요. 최소한. 그리고 가장 빠른 선모 활동을 하는 애들은 10만 RPM으로 움직여요. 우리는 여기에 베어링을 놓는데 우리 구슬 같은 거예요. 쇠구슬 같은 거를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팽 돌았을 때 부드럽게 돌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구름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근데 10,000 RPM이 넘으면은 베어링이 소용이 없어요. 얘가 윤활 작용을 못 하니까 다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트 엔진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샤프트를 있으면은 공기를 사방에서 쏴줘 가지고 샤프트를 띄웁니다. 띄워서 접지 면적이 없게 해서 얘가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돌게 해요.
근데 얘는 10만 RPM으로 돈단 말이에요. 여기 이걸로 이게 근육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파열됐을 거예요. 근데 얘는 10만 RPM으로 도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대장경 얘는 2만 2천 RPM으로 이걸 돌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 녀석들은 어떻게 알고 삼상 유도 전동기를 원리가 이거거든요. 설명드렸던. 음, 그래서 욥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과학은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진화론을 배웠고 창조론을 배우지 않았고 그리고 빅뱅에 의해서 그냥 세상을 저절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은 다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지 이게 더 완전해지는 방향으로 가진 않죠. 그게 연력학체의 법칙이잖아요. 그게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51% 창조가 맞는 것 같아. 아니 진화가 아닌 것 같아 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성경을 본다면은 진화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성경을 본다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위대하시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늘 기다리십니다. 항상.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지각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찾기 쉬우니까 놀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신이라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얼만큼이냐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지었는데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그만큼 학수고대 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들이 각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생각하면서 그 신성과 능력을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없이 크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이 전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만물에 깃든 그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너무도 감사하며 탐복하며 즐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렇게 저희들이 한 시간 모일 수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